배가 너무 고파. 이혼 후 3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들 학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눈물 짓던 제 가게 앞에 며칠을 굶은 노숙자 꼴의 전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복만 입던 건설사 대표는 온데간데 없고 밑창이 떨어진 구두에 악취가 진동하는 누더기 차림이었어요. 차마 얼려 죽일 수는 없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품에서 놓지 않던 낡은 수첩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오열해야 했습니다. 그 낡은 수첩 안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순영, 올해 58살입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통에서 소머리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가마솥 하나에 뚝배기 20개가 전 재산인 허름한 가게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은호를 시골 친정에 맡겨두고 언젠가 그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새벽 5시부터 뼈를 고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뽀얀 사골 국물이 김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부뚜막에 팔꿈치를 괜 채 벽에 붙여놓은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교복 단추를 끝까지 채운 은호가 외할머니 감나무 밑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벌써 19살이 된 그 아이를 올해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겨울방학인데 학원 하나 보내지 못하는 엄마라는 게 뚝배기를 닦는 손끝까지 저리도록 미안했습니다. 3년 전 그 밤이 저를 스쳤습니다. 연대보증 서류가 식탁에 펼쳐져 있었고 도장을 찍으려는 제 손을 태민이 쳐냈습니다.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질려 나가. 수백 명을 거느리던 건설사 대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무릎이 꺾이며 바지단을 붙잡았습니다. 은호 아빠,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은호는 어떡하라고. 이 아이한테 아빠가 없으면 어떡해. 태미는 제 손을 뿌리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내가 데리고 가. 나한테 더 이상 가족이란 건 없어. 등 뒤로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던 쇳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울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았고 친정어머니께 은호를 맡기고 생계형 빚을 얻어 이 시장통 소머리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빚더미는 피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져야 했던 아이러니가 제 삶이었습니다. 사골 국물에 소금을 넣고 간을 보는데 셔터 너머로 시커먼 그림자 3개가 비쳤습니다. 또 왔구나 싶어 국자를 3개 쥐었습니다. 아줌마 좋게 말할 때 보상금 받고 나가. 안 그러면 내일부터 손님 코빼기도 못 비출 거야. 가죽 점퍼를 입은 용역 깡패 우두머리가 식탁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2명이 구석에 앉아있던 단골 할머니의 뚝배기를 밀어 국물을 쏟았어요.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자 그중 하나가 빨리 안 나가 할매야 하며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한 달 안에 안 나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저는 가마솥 옆 굵은 소금 자루를 움켜쥐고 그놈 얼굴에 한 줌을 뿌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비는 틈에 펄펄 끓는 육수가 담긴 국자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자 새놈이 뒷걸음질 쳤어요. 내 새끼 데려올 때까지 이 가게는 아무도 못 빼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봐. 이 소째로 들이붓는다.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지만 국자를 내려놓으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뒤로 물러서며 검지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두고 보자. 다음에는 가게째 밀어버린다. 놈들이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할머니가 엎질러진 국물을 같이 닦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순영아, 혼자 이러다 다쳐. 경찰이라도 부르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매일 있는 일이에요. 국밥이나 한 그릇 더 드세요. 하지만 돌아서는 할머니 등 뒤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을 불러봤자 용역은 또 옵니다. 그걸 모를 만큼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보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 번 돈을 세어보니 겨우 7만 원. 은호 학원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지갑에 구겨 넣으며 한숨을 삼키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문 앞 시멘트 바닥에 시커먼 물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주폭 노숙자가 또 굴러왔나 싶어 고무 슬리퍼 끝으로 등짝을 밀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짜증이 치밀어 허리를 숙여 어깨를 잡고 뒤집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얼굴 위로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고급 맞춤 양복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장 소장 15명이 허리를 숙이던 건설사 대표. 그런 사람의 얼굴 위로 때가 끼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볼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밑창이 다 떨어진 구두에서 축축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누더기나 다름없는 파카 소매는 찢어져 솜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전 남편 강태민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바로 3년치 원한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새끼가 총구석에서 학원비 없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알아. 너 때문에 내 새끼가 애미 없이 총구석에서 썩고 있단 말이야.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태민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일 뿐이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간신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그 한마디에 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가정을 통째로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진 인간이 3년 만에 돌아와 고작 한다는 말이 배가 고프다니. 배가 고파.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내가 여기서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내 밥까지 해줄 줄 알았어. 태민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순영아.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가 오히려 속을 더 뒤집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3년 동안 은호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 저항할 힘조차 없이 축 늘어진 그의 팔이 뼈만 남아 앙상했습니다.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는 한파주의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꼴로 밖에 두면 아침이면 시체가 됩니다.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그것만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민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듯이 가게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찬장에 남아있던 식은 밥을 뚝배기에 담고 가마솥에서 뜨거운 국물을 퍼 토렴했습니다. 그 뚝배기를 태민 앞에 거칠게 내려놓자 국물이 튀어 식탁보가 젖었어요. 먹기 싫으면 당장 나가. 정은 이미 3년 전에 다 끊겼으니까. 이건 동정도 아니고 시주야. 태민은 대답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눈이 질끈 감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짐승이 먹이를 먹듯 고개를 뚝배기 가까이 쳐박고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었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 누더기 파카를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처참하고 연민이라고 하기엔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며칠을 굶었는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뚝배기 바닥을 숟가락으로 긁어먹는 소리가 적막한 가게 안에 퍽퍽 울렸습니다. 마지막 국물까지 들이킨 태민이 숟가락을 놓더니 식탁에 팔을 괴고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렸어요. 깨울 수도 없고 이대로 식탁 위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뒤편 식자재 창고로 갔습니다. 양파 자루와 고춧가루 포대 사이에 빈 박스를 깔고 담요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민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끌어다 창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몸무게가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담요를 덮어주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파카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뭔지 궁금했지만 지금 그것을 열어볼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수첩을 도로 밀어넣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끈 가게 홀로 돌아와 계산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인간이 밤사이에 가게 돈을 훔쳐 도망치면 어쩌나 하는 경계심과 창고에서 얼어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벽에 붙은 은호의 사진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왜 저 인간을 내쫓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미운 건 맞는데 차마 사람을 얼려 죽일 수는 없잖아.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창밖에서 찬바람이 셔터를 덜컹거리게 흔들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태민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3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긴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계산대 의자에서 꼬부라진 채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목이 뻣뻣하게 굳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부터 확인해야겠다 싶어 허리를 일으키는데 바깥에서 사각사각 눈 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셔터를 조금 올리고 내다보니 태민이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절하듯 쓰러졌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악착같이 빗자루를 끌었지만 10번도 못 쓸어 허리를 짚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입에서 하얀 입김이 끊기지 않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셔터를 확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태민이 빗자루를 놓더니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 무릎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딱 며칠만 몸 추스를 때까지만 창고에 있게 해달라. 밥값은 일로 갚을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 고개를 조아리는 정수리에 흰머리가 반쯤 섞여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검고 풍성하던 머리카락이었는데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요즘 관절염이 심해져서 새벽마다 양파를 까고 마늘을 다지는 게 고역이었어요. 알바를 쓸 돈은 없고 밥만 주면 자비리라도 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타협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딱 2가지만 약속해. 첫째, 은호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마. 둘째, 넌 내 남편이 아니라 밥만 축내는 식충이야. 그걸 잊지 마.
태민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알겠어. 다 알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민에게 고무장갑을 던져주고 뚝배기 닦는 것부터 시켰습니다. 20개짜리 뚝배기를 하나하나 수세미로 문지르는 건 힘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5개를 닦더니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할 만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사골뼈 통을 옮기다가는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대 한참을 헐떡거렸어요. 건설사 대표 시절 현장에서 철근 묶음을 어깨에 걸치고 걸어다니던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일부러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뼈 통도 못 들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양파 낚까? 태민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양파 자루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양파를 까는 손이 느렸지만 껍질은 깨끗하게 벗겼어요. 한참 뒤 태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국밥에 양파를 이만큼 넣는 거야. 그 말투가 마치 예전에 집에서 저와 부엌에 서던 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순영이가 아니라 사장이야. 그리고 내가 시키기 전에는 말도 걸지 마. 점심 장사가 시작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태민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매일 오시는 철물점 할아버지가 국밥을 드시다 말고 물었어요. 순영아, 주방에 새로 온 저 늙은이는 누구냐? 전에는 못 봤는데. 저는 뚝배기에 밥을 퍼담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촌에서 올라온 먼 친척인데 갈 데가 없어서 거뒀어요. 그냥 자빌이나 시키려고요. 할아버지가 태민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죽은 사람 같다. 밥은 제대로 먹여. 그 말이 왠지 가슴에 꽂혔지만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민은 제법 요령이 붙었습니다. 양파 까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 대파를 써는 솜씨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관절염 때문에 못하던 새벽 마늘 다지기를 도맡아 해줘서 솔직히 몸이 좀 편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고마운 거냐고 물으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다만 쉬는 시간마다 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빼곡히 적는 버릇이 거슬렸습니다. 글씨가 어찌나 빽빽한지 수첩 한 페이지에 깨알 같은 글자가 줄도 없이 가득 차 있었어요. 쓸데없는 사업 구상이나 또 하고 앉았네. 그러다 또 쫄딱 망하겠다. 비꼬았지만 태민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묵묵히 수첩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태민이 시장 입구에 방치된 낡은 상가 건물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에 녹슨 셔터가 내려진 3층짜리 빈 건물이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서 건물 이쪽 저쪽을 훑더니 수첩을 꺼내 또 뭔가를 끄적였습니다. 남의 건물 쳐다볼 시간에 마늘이나 덕가, 내 새끼 학원비도 못 주는 주제에 저는 등 뒤에서 쏘아붙였고 태민은 수첩을 접으며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저녁 장사를 마치고 시골 친정에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작은 화면에 떠오르자 가슴이 저렸습니다. 엄마, 나 키 많이 컸지. 이제 175나 돼. 목소리가 부쩍 굵어져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가 조금만 더 벌면 데리러 갈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울어. 무슨 일 있어?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양파 까다가 눈이 매워서 그래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태민이 문틈 사이로 화면 속 은호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 물기가 가득 고여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호 이름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했는데 몰래 엿보다니. 저는 통화를 끊고 옆에 있던 뚝배기 받침대를 집어 태민에게 내던졌습니다. 받침대가 이마를 스쳤고 살같이 갈라져 핏줄기가 흘렀습니다. 태민은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주워 담았어요. 피가 눈두덩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 쳐다볼 자격도 없는 인간이 감히 내가 뭔데.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피를 닦지도 않는 태민의 뒷모습을 보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용역 깡패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어요. 우두머리가 식탁 위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오늘 안에 각서 안 쓰면 진짜 태워버린다. 저는 소금 자루를 움켜쥐었지만 지난번처럼 3명도 아니고 5명 앞에서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태민이 나왔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 차림에 이마에 상처 딱지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깡패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는 비켜. 태민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우두머리의 귀에 바짝 대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10초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두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어요. 뒤에 서 있던 놈들까지 동시에 고개를 숙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태민의 팔을 잡고 다그쳤어요. 당신 저놈들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되는 거야? 태민은 힘없이 웃으며 경찰 부른다고 뻥을 쳤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경찰 한마디에 절을 하고 도망가는 용역이 세상에 어디 있어. 태민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피해를 보면 그때는 진짜 용서 안 해. 태민이 등을 보이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피해 볼 일은 없을 거야. 그것만은 약속할게.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더 캐물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쓰레기를 내다 버리려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봉지를 묶는데 봉지 안에서 딱딱한 것이 손에 걸렸어요. 꺼내보니 빈 약병 3개가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라벨은 뜯겨나가 있었지만 병 바닥에 처방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태민이 몰래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시장 입구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에게 처방 번호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약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번호를 들여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중증 심장 판막 질환에 쓰는 약이에요. 이 약을 드시는 분이면 상태가 꽤 안 좋으신 겁니다.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왜 버리셨을까? 약국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태민이 뚝배기를 닫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너머로 비쩍 마른 어깨뼈가 드러나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 없어?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아프긴 뭘 아파. 튼튼해. 걱정 마. 그 말투가 3년 전 자기 회사 부도 직전에도 저한테 다 잘 될 거야. 걱정 말라고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거짓말이었고 지금도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엄청난 병과 비밀을 숨기고 여기 있다는 직감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추궁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면 이 사람을 내쫓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창고 쪽에서 태민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가마솥 불을 줄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척 뚝배기를 닫고 양파를 까던 사람이 혼자가 되면 이렇게 앓고 있었던 겁니다. 약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이라는 약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 뼈통을 들다가 벽에 기대 헐떡이던 모습, 10번도 못 쓸고 숨을 몰아쉬던 새벽의 뒷모습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미워할 수가 없고 미워하지 못하면 또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저는 약병을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 가마솥에 불을 껐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재개발 압박이 갈수록 거세져서 30년 넘게 떡볶이를 팔던 인숙이 이모가 가게 셔터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떠났어요. 그 옆 건어물 가게도 맞은편 수선집도 하나둘 빈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반짝이던 네온 간판이 꺼지고 칠이 벗겨진 셔터만 줄지어 내려진 시장통은 마치 사람들이 버린 마을처럼 스산했습니다. 인숙이 이모가 떠나던 날 저한테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순영아, 너도 빨리 보상금 받고 나가. 여기 버텨봤자 끝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나는 못 나가. 이 가게 접으면 은호 데려올 돈을 어디서 벌어? 이모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쥐었다 놓고 빈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갔습니다. 그 수레 바퀴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며 저도 언젠가 저렇게 쫓겨나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 가게 양옆으로도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점심때 20그릇을 팔던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10그릇도 채우기 힘든 날이 많아졌어요. 매출이 줄자 빚 이자 내기도 빠듯해졌고 은호를 데려올 날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바닥을 닦는데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순영아, 은호 일 때문에 전화했다. 아이가 겨울방학에 동네 당과 학원이라도 다니고 싶다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래. 30만 원이요. 숫자를 되뇌는 것만으로도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머니를 털어도 그 돈은 없어서 은호가 그냥 안 다니겠다고 하는데 방에서 울더라.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은호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가 자기 때문에 엄마 힘들어한다고 학원 안 가겠다고 하더라. 그게 더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끊고 나서 장판 밑에 숨겨뒀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한 장씩 세어보니 겨우 8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 학원비 30만 원을 못 대주는 어미. 그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돌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쥔 채 가게 바닥에 이마를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앞치마를 입에 물었지만 울음이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뼈를 고르고 밤까지 뚝배기를 닦아도 내 새끼 학원비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이 인생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었을 때 주방과 홀 사이 문틈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만 번들거리며 제가 우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연민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쌍하게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웠습니다. 뭘 봐, 구경거리가 그렇게 재밌어, 꺼져. 저는 소리를 질렀고 태민은 아무 대답 없이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태민이 보이지 않았어요. 담요는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낡은 구두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간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가게 금고 번호를 알아내서 돈을 훔쳐 도망간 건 아닌가? 불이 나게 금고를 확인했지만 돈은 그대로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슬리퍼를 끌고 가게 뒷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은 인적이 끊겨 가로등 불빛만 뿌옇게 깔려 있었어요. 골목 어귀를 돌아 시장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정차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실내등이 켜져 있었고 히터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세단의 뒷좌석에 태민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림이 낮에 밀가루 묻은 앞치마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빌려준 건지 깔끔한 셔츠를 입고 두꺼운 서류 묶음을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에게 건네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과거 건설사 대표 시절의 태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밥값도 없어 노숙자 꼴로 기어들어온 사람이 한밤중에 고급 세단을 타고 정장쟁이들에게 서류를 건넨다.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태민이 서류 한 장을 펼쳐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하자 정장쟁이 하나가 서류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약 20여 분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종아리가 후들거려 전봇대를 꼭 붙잡아야 했어요. 세단이 불을 끄고 떠나자 저는 불이 나게 가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10여 분 뒤 태민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구두를 벗는 소리,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 여느 때처럼 양팔을 까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딱지 위로 새살이 돋아나고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은 그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어요. 저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창고에 없던데 어디 갔었어? 태민이 잠깐 손을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 배가 안 좋아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가게 안에 있는데 구두를 신고 나갈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몸이 안 좋으면 좀 쉬어.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섣불리 들킨 걸 알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민이 시장에 파 심부름을 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비닐봉지를 뒤져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더니 이해할 수 없는 건축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지하 굴착, 기초공사, 철골 조립, 엘리베이터 설치. 그 사이사이에 3억, 7억 같은 거액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 페이지에는 건물 단면도 같은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는데 건설사를 운영하던 사람답게 선이 정확하고 꼼꼼했습니다. 혹시 태민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 대출을 받은 건 아닌가? 아니면 동철의 재개발 사업에 끼어들어 한몫 챙기려는 건 아닌가? 극도의 불안이 배 밑바닥에서 치솟아 올라 손끝까지 저렸습니다.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창고를 나왔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어요. 그 주 금요일 시장 상인의 반장이 가게에 들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재개발 시행사 회장이 직접 시차를 나온답디다. 우리 보고 다 나가라는 최후 통첩 아닌가 몰라. 저는 시행사 회장 이름이 혹시 누구냐고 물었어요. 박동철이라는 사람인데 건설 쪽에서 꽤 큰 손이래. 반장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이름 석자의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박동철. 3년 전 태민의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가로챈 악질 동업자. 그놈 때문에 저는 남편을 잃었고 은호는 시골에 버려졌고 저는 빚더미 위에 국밥집 한 칸을 세워야 했습니다. 뚝배기를 닦던 손에 힘이 들어가 수세미가 찢어졌어요. 반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영아,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저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요. 반장이 나간 뒤 옆에서 대파를 썰던 태민의 칼질이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태민도 동철의 이름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등 뒤에서 묘한 긴장감이 퍼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뒷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가게 뒤편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낡은 폴더폰을 귀에 대고 등을 돌린 채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밤 공기가 워낙 고요해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동철이 눈치채기 전에 무조건 건축 허가부터 받아. 일주일 안에 안 되면 다 틀어져.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건축 허가. 수첩에 빼곡하던 건축 용어. 한밤중에 고급 세단과 정장쟁이들. 그리고 지금 동철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건축 허가를 서두르라는 지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 뒤통수를 치고 동철의 앞잡이가 된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불쌍한 노숙자 행세를 하며 내 가게에 숨어서 시장 정보를 빼돌리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병도 깡패를 쫓아준 것도 전부 가식이었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태민이 폴더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위 젖은 행주를 집어 태민의 가슴팍에 내던졌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내 아들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젠 동네 사람들 피를 빨아먹냐. 박동철이랑 한패지 맞지. 태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순영아, 그게 아니라. 말끝이 흐려지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아니면 뭔데? 한밤중에 고급차 타고 뭘 하는 건데? 수첩에 적힌 3억 7억은 대체 무슨 돈인데? 태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중이 언제야? 3년 전에도 당신은 나중이라고 했잖아. 그 나중이 오면 뭐가 달라져? 태민이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그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서 순간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힘껏 밟아 눌렀습니다. 또 속으면 이번에는 진짜 끝이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등을 돌렸습니다. 동철이 시장에 온다는 소문이 돈 뒤로 태민과 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태민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태민도 양파를 까거나 뚝배기를 닦을 뿐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같은 가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철저히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사흘 뒤 월요일 점심이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딱 3명뿐인 한산한 시간에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시행사 회장이 왔어. 양복쟁이들 떼거리로 몰고 왔다. 셔터 너머로 내다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5-6명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선글라스를 걸친 최고 좋은 남자. 3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동철이었습니다.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가마솥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태미는 주방 안쪽에서 대파를 썰고 있었는데 바깥 소란이 들렸는지 칼질이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등 뒤로 낮게 내뱉었어요. 주방에서 나오지 마, 절대로. 태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철 일행이 시장 골목을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달라고 속으로 빌었지만 동철이 제 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었어요. 선글라스를 벗으며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유리문을 열었고 동철이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밥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강태민 전 부인. 동철의 목소리는 느긋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척을 하면서도 눈 속에는 약자를 내려다보는 조소가 가득했어요. 동철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10평짜리 국밥집이라 강 대표 부인이 여기서 국물이나 끓이고 있었어. 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동철이 피식 웃더니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수행원 하나가 의자 먼지를 닦아주려 했지만 동철이 손사래를 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빚 갚느라 뼈 빠지더니 결국 새끼까지 시골에 맡겨버렸다며 안 됐다 안 됐어. 아들을 들먹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마솥에 뚝배기를 집어들었어요. 펄펄 끓는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동철의 얼굴에 끼얹으려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수행원 2명이 제 팔을 잡아 비틀었고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신발 위로 튀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의 감각을 삼켜버렸으니까요. 이 못된 놈, 남의 회사를 빼먹고도 모자라 이제 시장 사람들까지 쫓아내려고 왔어. 동철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사정을 알아. 사업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강태민은 그 능력이 없었던 거고. 수행원들이 제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놈 앞에서 우는 모습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주방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앞치마 차림에 이마 상처 딱지가 붙은 태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철이 태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죽은 줄 알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거지로 떠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옛 동업자가 바로 코앞에 서 있으니까요. 동철이 이내 놀란 표정을 감추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강 대표 아닌가. 전직 건설사 대표님이 전부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 동철이 수행원들을 돌아보며 웃었어요. 봐라, 이게 인생이다. 나한테 큰 소리 치던 놈이 앞치마 두르고 양파나 까고 있어. 수행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동철이 한 발짝 다가서며 태민의 앞치마 끝을 잡아 털었어요. 밀가루의 국밥 냄새까지 완벽한 주방 보존에 월급은 얼마나 받아? 태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비루한 앞치마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과거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기업 총수의 무게가 그 두 눈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롱을 퍼붓는 동철을 조용히 올려다보는 그 시선에는 분노도 비굴함도 없었어요. 다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확신만이 번들거렸습니다. 태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동철의 캐시미어 코트깃을 단숨에 틀어쥐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달려들었지만 태민의 소나기에서 동철을 떼어낼 수 없었어요. 뼈만 남은 손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만큼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 회사는 삼켰어도 내 마누라와 아들이 밟을 이 땅은 내 놈 뜻대로 안 될 거다.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가마솥 밑 불길보다 뜨거웠습니다. 동철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어요. 코트 깃을 놓으라며 몸부림쳤지만 태민은 동철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행원 셋이 달려들어 겨우 태민을 떼어놓았습니다. 동철이 구겨진 코트를 매만지며 이를 드러냈어요. 내일 당장 이 쓰레기장부터 부숴버리겠다. 두고 봐. 동철 일행이 욕을 퍼부으며 쫓기듯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철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태민을 가리켰어요. 죽다 살아난 주제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번엔 완전히 끝장을 내주지. 유리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게 안에 고요가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한순간이었어요. 극도의 긴장이 풀린 태민이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고 입술이 시퍼렇게 질렸어요. 숨을 쉬려 하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민아, 태민아.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까까지 동철의 앞잡이라고 의심했던 사람인데 바닥에 쓰러져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건 다 잊어버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응급번호를 누르려는데 태민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인데 힘이 놀라울 만큼 강했어요. 병원 기록 남으면 동철이 내가 살아있단 걸 확실히 알아. 절대 안 돼.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잖아. 이러다 죽어. 안 죽어. 약만 줘. 점퍼 안주머니. 저는 창고로 뛰어가 태민의 점퍼를 뒤졌습니다. 안주머니에 작은 약통이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알약 서너 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급히 돌아와 태민의 고개를 무릎 위에 올리고 입에 알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떠다 억지로 삼키게 했어요. 태민의 입술이 컵에 닿을 때 제 손가락에 그의 체온이 전해졌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5분쯤 지나자 태민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잡혔습니다. 시퍼렇던 입술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식은 땀이 이마에서 턱까지 줄줄 흘러내렸고 저는 앞치마로 그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닦다 보니 제 손도 온통 젖어 있었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뒤범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꾸미길래 목숨까지 거는 거야.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몰래 버리고 이러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려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건지 걱정을 하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태민이 눈을 겨우 뜨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히 지쳐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처음 보는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내가 망쳐버린 은호와 내 인생 반드시 되돌려 놓을 거야. 조금만 나를 믿고 기다려줘. 3년 만에 처음으로 태민이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한 속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되물었어요. 되돌려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태민이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은호 학원비 걱정은 곧 안 해도 될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동철의 앞잡이라는 의심과 이 사람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지키려 한다는 직감이 서로 부딪히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 동철의 멱살을 잡으며 내 마누라와 아들을 외치던 그 태민이 동철의 편이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헝클어졌습니다. 태민을 겨우 일으켜 창고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태민이 눈을 감으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국밥 냄새 맡으니까 좀 살 것 같다.
그 한마디가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창고 문을 닫고 나와 깨진 뚝배기 파편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다가 바닥에 남은 얼룩을 보았어요. 동철의 코트깃을 틀어쥐었던 태민의 손. 거칠어지고 피멍이 들어있던 그 손이 3년 전 제 손을 쥐고 함께 걸었던 손과 같은 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동철의 멱살을 잡으며 내뱉었던 그 말, 내 마누라와 아들이 밟을 이 땅. 동철의 앞잡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는 걸 보는 순간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달려갔을까요? 왜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에 그토록 절박한 떨림이 실려 있었을까요? 빗자루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시멘트처럼 굳어있던 마음에 오늘 크고 선명한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동철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사고를 올리고 양파를 까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셔터를 올렸더니 구청 직원 4~5명이 위생과와 세무서, 완장을 차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제 동철 옆에 서 있던 수행원 중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주방을 훑으며 싱크대 아래 배수구를 사진으로 찍고 냉장고 온도를 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냉장 보관 온도 미달, 배수구 위생 상태 불량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계산대 서랍을 뒤져 영수증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매출 신고 누락 의심건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장고는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누가 온도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배수구도 매일 닦는다고요. 위생과 직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현장 확인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희도 규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세무서 직원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매출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소명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이라는 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7만 원 벌어서 쌀 사고 가스비 내면 남는 게 없는 가게인데 매출 누락이라니. 동철이 구청에 손을 써서 억지로 트집을 잡은 게 분명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과태료 1,000만 원 및 영업정지 30일 사전 통지서입니다. 이해 신청은 열흘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1,000만 원. 30만 원 학원비도 못 내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니. 냉장고 온도 1도 차이로 배수구 사진 한 장으로 이 가게가 끝장나는 겁니다. 직원들이 빠져나간 뒤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속반이 뒤지고 간 주방은 엉망이었어요. 냉장고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뚝배기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계산대 서랍은 속이 다 드러나 있었고 영수증 뭉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도둑이 들고 간 집처럼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정작 이 사단이 벌어지는 동안 태민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창고를 열어보니 담요는 그대로였지만 구두가 없었습니다. 또 사라진 겁니다. 동철이 공격해오는 날, 하필 그날 태민이 사라졌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어제 가슴에 피어났던 한 줌의 연민이 지독한 배신감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불리해지니 또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야.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가게 셔터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통지서가 아니더라도 1,000만 원을 내지 못하면 어차피 끝이었어요. 가마솥불을 껐습니다.
국물이 식으면서 수증기가 사라지자 가게 안이 갑자기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새끼 학원비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다. 소리를 내어 말하니까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 안쪽에서 무언가가 올라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울다가 나중에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은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학원 안 가도 되라고 했다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방에서 혼자 울었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가게를 잃으면 은호를 데려올 길이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가게 구석에 놓인 양파 자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민이 아침마다 쪼그려 앉아 까던 양파. 절반쯤 깐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태민이 다듬어 놓은 대파 묶음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내일 장사에 쓰려고 미리 손질해 둔 것이었어요. 도망갈 생각이었으면 양파를 왜 까놓고 갔을까? 대파를 왜 다듬어 놓았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불을 켤 기력도 없어서 캄캄한 홀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3년 전 이혼당하고 거리에 나앉았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막막함. 가게 뒷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바지단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점퍼 어깨에는 풀잎이 붙어 있었고 구두는 진흙으로 뒤범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했는지 온몸이 엉망이었어요. 저는 부어오른 눈으로 바닥에서 일어서며 태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하루 종일 콧배기도 안 비치더니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가게가 난장판이 됐는데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태민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쌓였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빈 뚝배기를 집어 바닥에 내리쳤어요. 뚝배기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은호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어. 오늘 구청에서 1,000만 원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날렸다고. 내가 동철한테 우리 가게 정보를 넘겼지. 그래서 칼같이 걸린 거잖아. 태민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나는 동철 편이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단속반이 들이닥치고 가게가 무너지는 걸 혼자 지켜보면서 정작 이 사람은 진흙밭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점퍼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워 펼쳤어요. 첫 장에 시장 입구 건물 철거 및 신축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동철의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동철이 회사 서류를 왜 내가 갖고 있어? 진짜 한패였구나. 태민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서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서류를 태민의 가슴팍에 내던졌어요. 아니면 뭔데, 한밤중에 세단 타고 뭐라고 수첩에 건축 용어 적고 이제 동철이 서류까지 들고 다녀 나한테 대체 뭘 더 속여? 참고 참았던 분노가 주먹이 되어 태민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마른 뼈 위에 주먹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몸이 쇠약해진 태미는 그 한 대에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뚝배기 파편 위로 쓰러지면서 손등에서 피가 배었지만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었어요. 내 인생에 넌 저주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다시는 나타나지 마.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태미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흩어진 서류를 한 장씩 주워 담았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처참했지만 저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태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은호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처음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비닐봉지 하나만 챙겨 들었어요. 가죽 수첩은 비닐봉지 안에 넣고 고무장갑과 앞치마는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그 정리하는 손길이 마치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의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뒷문을 열자 빗소리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지방에 잠깐 멈춰 선 태민이 뒤돌아보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어요. 가마솥불은 새벽 5시에 올려야 해. 사골은 내일 새로 넣어. 국밥집 주방 보조로 일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걱정을 하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한 발짝을 내딛었어요.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파카가 비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비를 맞으면 심장이 버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들었던 약사의 말, 상태가 꽤 안 좋으신 겁니다. 라는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르면 또 속을 테니까. 부르면 또 무너질 테니까. 골목 끝에서 가로등 불빛에 잠깐 비친 태민의 실루엣이 3년 전 아파트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났었죠. 후련해야 했습니다. 저주 같은 인간을 내쫓았으니 속이 시원해야 맞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명치 아래에서 치솟아 올라 뒷문 문틀을 잡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싱크대 위에 놓인 고무장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닳아 구멍이 나 있었어요. 구멍 난 장갑으로도 불평 한마디 없이 20개 뚝배기를 닦던 사람. 그 옆에 가지런히 접힌 앞치마에서는 아직 밀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앞치마를 집어들었더니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태민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순영아, 조금만 버텨. 은호학원 꼭 보낼 수 있게 해줄게. 언제 적어 넣은 건지 모를 그 쪽지를 쥐고 저는 주저앉은 채로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장대비 소리만 가득한 어둠 속에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태민이 떠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불을 켜지 않았어요. 셔터를 내린 채 어둠 속에 누워만 지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어요. 영업정지 통지서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태민이 남긴 쪽지는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가마솥 안의 사골 국물은 불을 끈 뒤로 쉬어서 시큼한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그 냄새조차 치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천장에 얼룩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이대로 이 가게에서 썩어버려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가게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용혁이 또 왔나 싶어 몸을 웅크렸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은호야, 문 열어.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불이 나게 셔터를 올리니 낡은 책가방을 맨 은호가 서 있었어요. 시골에 있어야 할 아이가 예고도 없이 서울까지 올라온 겁니다. 키가 훌쩍 커서 제 어깨를 넘겼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게 탔지만 눈매는 어릴 때 그대로였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외할머니는 알고 온 거야. 외할머니한테 서울 간다고 했어. 엄마가 전화를 사흘이나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무서웠어.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23건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7건, 은호 16건. 사흘 동안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은호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저는 식탁 위에 영업정지 통지서를 황급히 내 몸으로 가렸습니다. 서류를 뒤집어가게 서랍에 쑤셔넣고 애써 웃어 보였어요. 엄마가 깜빡하고 충전을 못했네. 미안, 별일 아니야. 냉장고를 열었지만 반찬이라곤 멸치볶음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찬장에서 식은 밥을 꺼내 그릇에 담고 멸치볶음을 올려 은호 앞에 놓았어요. 미안해, 반찬이 이것밖에 없다. 은호가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엄마 밥이 제일 맛있지. 그 말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은호가 밥을 먹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꺼진 가마솥, 뒤집혀 있는 뚝배기들, 쉰 냄새가 나는 국물. 아이의 눈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가게 왜 이래? 장사 안 하는 거야. 저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가마솥 청소하느라 하루 쉬는 거야. 내일부터 다시 할 거야. 전부 괜찮은 척하고 싶었지만 이 엉망진창인 가게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늘 다지고 뚝배기 닦느라 거칠어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진지한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학원 안 가도 돼. 학교도 안 가도 돼. 그냥 알바해서 엄마 벌금 낼 돈 보탤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벌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셔터에 붙어 있는 영업정지 안내문을 이미 보았다는 뜻이었어요. 숨기려고 발버둥 쳤는데 아이는 들어오기 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엄마가 뼈를 깎아서라도 너 대학 보낼 거니까. 엄마 걱정은 엄마가 해, 알겠지.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은호도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내가 다 잘할게. 1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미의 거친 손을 잡고 울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 이 못난 어미의 죄가 뼈를 깎듯이 아팠습니다. 은호가 돌아갈 때 제 앞치마 주머니에 작은 봉투를 슬쩍 찔러 넣었어요. 용돈 조금 모은 거야. 엄마 쓸 때 써. 문 밖으로 나간 아이의 뒷모습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5,000원짜리 3장. 합하면 65,000원이었어요. 지폐가 하나같이 구겨져 있었고 한 장에는 커피 얼룩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시급을 받아 한 장 한 장 모은 돈이 틀림없었어요. 19살 아이가 공부 대신 일을 해서 모은 돈이 손바닥 위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돈을 쥐고 나면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돈을 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은호까지 끝장이었어요. 아이가 19에 학교를 그만두고 알바판을 전전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고 사흘 만에 처음으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가마솥에 쉰 국물을 버리고 솥을 박박 닦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를 하나하나 뒤집어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쓸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기름때가 낀 환풍기를 분해해서 세제로 문질렀고 시커멓게 눌어붙은 가스렌지도 솔로 긁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청소를 하다가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태민의 쪽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가스불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가 파랗게 타며 재가 되어 흩어졌어요. 더 이상 남편이라는 망령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오직 아들만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렸습니다. 철물점 할아버지를 찾아갔더니 한숨을 쉬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순영아, 200밖에 못 해주지만 받아라. 저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건너편 족발집 사장은 300만 원을 빌려주며 말했어요. 갚을 생각 말고 장사부터 다시 해. 내가 무너지면 이 시장에 누가 남아. 그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머지는 친정 어머니가 노후 자금에서 쥐어짜 보내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내 아버지 제사 밥상은 줄여도 되니까 걱정 말아라라고 했을 때 수화기를 잡은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겨우 1,000만 원을 마련해 과태료를 냈고 이에 신청을 넣어 영업정지를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기적처럼 다시 셔터를 올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어요. 하지만 가게를 다시 열자 오히려 태민의 부재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양파를 까려고 자루 앞에 앉으면 태민이 쪼그려 앉아 껍질을 벗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순영아, 국밥에 양파를 이만큼 넣는 거야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뚝배기를 닦으면 구멍난 장갑으로 수세미를 문지르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밤이면 창고 쪽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문을 열어보았지만 빈 박스와 양파 자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물점 할아버지가 국밥을 드시다 물었어요. 그 먼 친척 늙은이는 어디 갔어? 저는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촌으로 돌아갔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목에 걸렸습니다. 그 사이 태민이 매일 쳐다보던 시장 입구 낡은 건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철제 펜스가 둘러쳐지고 굴착기가 들어와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3층짜리 허름한 건물이 며칠 만에 허물어지고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펜스에 붙은 공사 안내판을 읽었는데 시행사 이름이 동철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장이 가게에 들러 말했어요. 동철이가 저 땅 진짜 주인을 못 찾아서 재개발해서 손을 뗐대. 누군가가 동철보다 먼저 그 땅을 사두었다는 말도 있어. 저는 대파를 썰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가 동철보다 먼저 땅을 샀다. 그게 누구라는 말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당장 끼니를 벌어야 하는 처지에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뒤로 오히려 시장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고 새 건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덕분에 제 국밥집 매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가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라디오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재개발 시행사 대표 박동철 회장이 대규모 자금 횡령 및 불법 로비 혐의로 정격 구속되었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앵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인물이 생사를 걸고 수집한 결정적인 비밀 장부가 구속의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동업관계, 비밀 장부. 순간 태민의 낡은 가죽 수첩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빼곡히 글씨를 적던 그 수첩. 그리고 태민이 떠나던 날 점퍼에서 떨어졌던 서류가 떠올랐어요. 동철 회사 로고가 찍힌 그 문건을 동철편이라는 증거로 단정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가 배신이 아니라 동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증거물이었다면 진흙투성이로 돌아온 태민이 하루 종일 뛰어다닌 곳이 동철의 범죄를 증명할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곳이었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라디오 앞에서 벌떡 일어나 가게 벽을 두 손으로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절뚝거리며 걸어나가던 태민의 뒷모습이 지금에서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맞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않고 떠난 건 계획이 들킬까봐 입을 다문 거였습니다. 진실을 알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오해를 받으면서도 혼자 짊어진 거였어요. 한밤중에 세단을 타고 정장쟁이들을 만나던 것도, 건축 허가를 서두르라고 통화하던 것도 전부 동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장에서 동철의 멱살을 잡으며 내 마누라와 아들이 밟을 이 땅이라고 외쳤던 태민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그건 앞잡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지막 포효였습니다. 가마솥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게 안에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태민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병 약을 몰래 버리던 사람이, 비를 맞으면 심장이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장대비 속을 걸어나간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민아, 살아는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나직하게 내뱉은 말이 식어가는 국물 위로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태민이 쫓겨난 지 딱 1년이 되는 해의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으리으리한 5층짜리 메디컬 상가 빌딩이 완공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었어요. 유리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시장통까지 환하게 비칠 정도로 번듯한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약국과 편의점이, 2층부터 4층까지는 내과와 치과 같은 병원들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꼭대기인 5층은 넓은 통유리 창이 달린 펜트하우스였어요. 시장 상인들은 그 빌딩을 올려다보며 우리 시장에 저런 건물이 들어서다니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빌딩이 들어서자 시장 상권이 눈에 띄게 살아났습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지나가면서 손님이 늘었고 점심때 20그릇을 다시 채우는 날도 생겼어요. 빈 점포들에 새 상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꺼져 있던 네온 간판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내년 봄에 은호를 서울로 데려와 학원에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나던 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점심 장사를 마친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손님 뚝배기를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시장통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한 명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법무법인 이름은 뉴스에서나 들어본 대형 로펌이었어요. 최순영 사장님이시죠? 저희는 법무법인 세안의 변호사입니다. 전달해드릴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가 시장통 국밥집에 올 일이 뭐가 있나 싶어 경계심부터 들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서류 봉투와 함께 낯익은 물건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민이 쉬는 시간마다 품에서 꺼내 빼곡히 글씨를 적던 바로 그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닳아 갈색 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너덜너덜했습니다.
1년 전 태민이 떠나던 밤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간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수첩 쪽으로 뻗었지만 변호사가 먼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시장 입구에 새로 지어진 5층 상가 빌딩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등기부 등본 첫 페이지,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순영. 그 아래 수익자 1순위 강은호. 제 이름과 은호의 이름이 선명한 검은 글씨로 찍혀 있었어요. 시가 약 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 빌딩의 단독 소유주는 사장님이시고 수익자 1순위는 아드님 강은호 군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저는 빌딩을 살 돈은커녕 당장 쌀 돈도 빠듯한 사람이에요. 변호사 2명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사기가 아닙니다.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관인이 찍힌 공문서에 내 주민등록번호와 은호의 이름이 틀림없이 적혀 있었어요. 등기부 하단에는 건물 면적, 층수, 주소가 빼곡히 기재되어 있었고 소유권 이전 일자도 찍혀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장 입구에 서 있는 저 5층짜리 빌딩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기부를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30만 원 학원비도 못 대주던 사람 이름 앞에 50억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다니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뢰인이신 강태민 씨가 사장님께 반드시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태민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의 모든 감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3년 전 이혼은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태민은 동업자 동철이 회사를 고에 부도내어 자신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씌울 것을 미리 눈치챘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에 묶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호까지 빚쟁이에게 쫓기게 될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모진 말로 정을 떼고 서류에 도장이 찍히기 전에 강제로 이혼을 밀어붙여 저를 살려낸 거였습니다. 3년 전 그 밤이 떠올랐어요.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질려 나가. 그 차갑고 잔인했던 말이 저를 구하기 위한 연기였다니. 제 바지단을 잡는 손을 뿌리치고 은호는 내가 데리고 가라고 내뱉었던 그 얼굴. 그때 태민의 눈 속에 스쳤던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참고 참은 눈물이었다는 걸 3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는데 그 문을 닫으며 태민이 얼마나 아팠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어요. 부도 직전 빼돌린 마지막 비자금으로 동철이 노리던 시장 입구 부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두었습니다. 훗날 빌딩을 올려 가족에게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심장 판막 질환이 악화되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되자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숙자 행색으로 제 가게에 숨어 들어와 동철의 내부 고발 증거를 모은 것이 바로 이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태민이 매일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며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장 입구 낡은 건물. 그것이 바로 태민이 차명으로 사둔 자기 땅이었습니다. 제가 남의 땅 쳐다볼 시간에 마늘이나 덧가라고 핀잔을 줬던 그 순간에도 태민은 아내와 아들이 살 집을 올려다보며 설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변호사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밤마다 사장님이 창밖으로 보셨다는 검은색 세단은 찬바람을 맞으면 심장이 버티지 못하는 강태민 씨를 위해 저희가 대기시켜 둔 차였습니다. 강태민 씨는 그 차의 히터에 의지해 밤새워 건축 인허가를 지휘하셨습니다.
구청 단속이 있던 날 하루 종일 사라졌던 것도, 진흙투성이로 돌아온 것도 건축 현장을 돌며 공사를 독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밤중에 정장쟁이들에게 서류를 건네던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기꾼들과의 접선이 아니라 죽어가는 몸으로 가족의 집을 짓기 위해 밤을 새운 거였어요. 동철의 회사 로고가 찍혀 있던 서류도 동철과 한패라는 증거가 아니라 동철의 비리를 증명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 문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낡은 가죽 수첩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앞부분에는 동철의 비리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 거래처, 계좌번호. 검찰에 제출되어 동철을 구속시킨 바로 그 비밀 장부였어요. 수첩을 넘기자 뒷부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민의 일기였어요. 제 무릎이 많이 상해서 새벽마다 절뚝거리며 양팔을 까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 학원비를 마련하려면 5층 상가가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엘리베이터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내 아내와 아들이 편히 살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읽는 동안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져 잉크가 번졌어요. 태민이 쓸데없는 사업 구상이나 한다고 비꼬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사업 구상이 아니라 아내의 무릎 걱정과 아들의 학원비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뒤로 갈수록 글씨체가 삐뚤어지고 힘이 빠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점점 떨렸던 거예요. 어떤 날은 글씨가 반쪽만 적혀 있었는데 아마 흉통 때문에 펜을 놓았을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겨우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순영이가 나를 때렸는데 아프지 않았다고, 은호를 몰래 본 내 잘못이니까 끝까지 들키지 말자고 적혀 있었어요. 뚝배기 받침대를 집어 던졌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는데도 아무 말 없이 파편을 주워 담던 태민의 모습. 그때 태민은 이 수첩에 아프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내 잘못이니까 끝까지 들키지 말자고 적었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시한부의 삶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나와 은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용역 깡패를 한마디로 물리쳤던 것도, 동철의 멱살을 잡고 내 마누라와 아들을 외쳤던 것도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바닥을 2주먹으로 내리치며 자학했어요. 비 오는 날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몸으로 나를 지키려다 쓰러진 사람의 뺨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이 못난 손으로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 못난 입으로 저주라고 소리쳤습니다. 장대비 속으로 절뚝이며 걸어나가는 그 뒷모습을 부르지도 않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옷깃을 2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요. 제발요. 변호사의 표정이 착잡하게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2번째 변호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1번째 변호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민 씨는 빌딩이 완공되자 수술을 거부하시고 심장 약물 치료마저 전면 중단하셨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등기 이전과 증거 제출을 마무리하셨고 지금은 아마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수술을 거부했다는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약물 치료마저 끊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빌딩을 완성하고 등기를 넘기고 동철을 감옥에 보낸 뒤 스스로 생명줄을 놓아버린 거였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아내와 아들의 미래를 먼저 완성해 놓고 조용히 떠나려는 거였어요.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마솥에서 끓는 국물 소리도 바깥 시장의 웅성거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50억짜리 등기부와 낡은 가죽 수첩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만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벌떡 일어섰어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가게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워 2번이나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또 뛰었어요. 무릎에 피가 났는지 바지가 젖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달리면서 핸드폰을 꺼내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은호가 받았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은호야, 지금 당장 서울로 와, 당장.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빨리 와. 엄마, 울고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설명은 나중에 할게. 아빠한테 가야 해. 제발 빨리 와. 아빠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은호 쪽에서 한 박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지금 바로 나갈게.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시장 입구 쪽으로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새로 지어진 50억짜리 5층 빌딩이 겨울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유리 외벽 앞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몰라보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정한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깨끗이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1년 전 장대비 속으로 절뚝이며 사라졌던 사람이 여기 앉아 제 국밥집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셔터 위에 붙어 있는 소머리 국밥이라는 간판을 마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 고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벤치 앞에 선 순간 다리가 풀려 무릎부터 눈 위에 꿇었어요. 태민의 가슴팍을 2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 사람아, 왜 혼자 영웅 흉내를 내? 왜 혼자 죽어가?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다 짊어져?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광대뼈가 깊이 파인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은 맑고 잔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 가장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제 얼굴 양쪽을 감쌌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울지 마. 이제 은호 서울 학원 맘껏 보내. 넌 이제 떵떵거리는 50억 건물주 사모님이니까. 억지로 농담을 하는 목소리가 바람에 날릴 만큼 가늘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2손으로 감싸 쥐며 눈물을 삼켰어요. 건물주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태민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순영아, 나 여기서 국밥 냄새 맡으면서 앉아 있으니까 좋더라. 이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저는 참지 못하고 태민의 어깨에 이마를 묻었어요. 롱코트 너머로 만져지는 어깨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태민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1년 전 처음 그가 문 앞에 쓰러져 있던 그날처럼 그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한 발짝씩 국밥집으로 다리고 들어왔어요. 태민의 몸무게가 제가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웠다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한 발짝 옮길 때마다 태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게 문턱을 넘을 때 태민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턱이 그렇게 그리웠어. 저는 대답 대신 태민의 허리를 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태민이 늘 앉던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1년 전에도 저 자리에 앉아 양팔을 까고 수첩에 글씨를 적고 가끔 은호의 영상 통화를 문틈으로 훔쳐보던 자리였어요. 태민이 식탁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 자리 그대로네. 여기 앉으면 가마솥 끓는 소리가 제일 잘 들려.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창고에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부위의 사태 고기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 점 한 점 정성껏 썰었어요. 칼을 잡은 손이 떨려서 고기가 고르게 썰리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뽀얗게 끓어오르는 국물에 고기를 잔뜩 넣고 대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후추를 살짝 뿌렸어요. 태민이 양파를 까던 자루에서 양파 하나를 꺼내 저며 넣었습니다. 이 양파는 태민이 까놓고 간 마지막 양파 바로 옆에 있던 것이었어요. 가장 깨끗한 뚝배기에 밥을 퍼담고 국물을 넉넉히 끼얹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국밥을 준비하는 동안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은호가 뛰어들어왔어요. 시골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는지 모를 만큼 급하게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운동화에 눈이 잔뜩 묻어 있었고 파카 지퍼가 반쯤 내려가 있었어요. 은호의 시선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태민에게 멈추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뼈만 남아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모습에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빠.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은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민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 쓰다듬는다기보다 살짝 얹는 것에 가까웠지만 그 손길 하나에 3년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컸다. 우리 은호.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태민의 눈에서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양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학원도 필요 없어. 아빠만 있으면 돼. 태민이 아들의 볼에 묻은 눈물을 떨리는 엄지로 닦아주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은호가 이렇게 듬직한 사람이 됐네. 아빠가 자랑스럽다. 은호가 태민의 손을 자기 볼에 꾹 누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3년 동안 아들에게 아빠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했던 제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펄펄 끓는 국밥을 내어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세 사람의 얼굴 사이로 흩어졌어요. 태민이 숟가락을 들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숟가락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숟가락이 뚝배기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국물과 밥을 적당히 떠서 입김으로 후후 불어 식혔어요. 그리고 태민의 입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난 날 식은 밥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 거칠게 내던지듯 내놓았던 그 국밥을 오늘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태민의 입에 직접 떠넣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먹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쳤었죠. 정은 3년 전에 끊겼다며 매몰차게 내뱉었었죠. 지금은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숟가락을 든 손이 간절하게 떨렸습니다. 태민이 국물을 힘겹게 삼켰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가 옆에서 수건으로 아버지의 턱에 흐른 국물을 닦아주었어요.
태어나서 먹은 것 중 제일 맛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태민이 롱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색 열쇠에 5층이라고 적힌 파란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은호와 제 손에 포개어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우리 가족집이야. 5층 꼭대기 엘리베이터도 있어. 순영이 무릎 아프지 않게 만들었어. 이젠 계단 안 올라가도 돼. 저는 열쇠를 쥔 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깟 50억짜리 시멘트 덩어리 필요 없어. 내가 살아서 내 옆에서 평생 양파 까고 뚝배기 닦아.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은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빠, 나도 빌딩 필요 없어. 아빠가 밥만 같이 먹어주면 돼. 태민의 눈에 물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보였어요. 태민이 대답 대신 제 손과 은호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꼭 쥐는 게 느껴졌어요.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식탁 위 뚝배기에서 마지막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가 한 곳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숨결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조용하고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은 없었어요.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잠자리에 드는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은호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어요. 아빠, 자는 거지. 자는 거 맞지. 일어나면 같이 밥 먹자. 엄마 국밥 아직 남았어. 저는 대답 없는 태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꺼풀 위로 가느다란 핏줄이 비쳤고 입술에는 아까 먹여준 국물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어요. 수백 명을 호령하던 건설사 대표도 아니고 누더기를 입고 쓰러져 있던 노숙자도 아닌 그저 가족을 사랑한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태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호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는 길고 길었던 겨울의 마지막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면서 눈부시게 따뜻한 아침 햇살이 시장통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유리창을 통해 흘러들어와 세 식구가 앉은 구석 자리 식탁 위에 금빛으로 쏟아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뚝배기 국밥이 놓여 있었고 세 사람의 포개진 손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가마솥에서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50억짜리 빌딩보다 비로소 한자리에 모여 나눈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의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용서했고 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안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밖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한 말의 곡식이 만 섬의 은혜가 된다. 오늘 사연 속 태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변명하지 않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족이 밟을 땅을 다졌을 뿐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리 높여 사랑한다 외치는 것보다 차가운 밤바람을 혼자 맞으며 가족의 내일을 설계하는 그 등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내 곁에서 말없이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그 침묵 너머를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